안녕하세요. 수학 독서와 이야기 첫 번째 편으로 수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고할 도서는 옥스퍼드 대학교 김민영 교수가 쓴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고요. 부제가 인간은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저는 그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보다는 이 부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인간은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저도 이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오랫동안 수학을 공부했는데 어,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은 별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수학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단지 그 얼마나 깊이 있는 사실은 수학이 이제 추상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항상 자문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 어, 저는 원래 독서를 할 때 그 지은이의 말은 잘 읽질 않는데요. 읽지 않는 편입니다. 아마 게을러서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 지은이의 말이나 에필로그를 꼭 읽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이런 책을 썼는지 그걸 지은이의 말을 한번 직접 듣고 읽는 것과 그거를 건너뛰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옳은 말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은 처음부터 지은이 말을 꼭 읽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김민영 교수도 뭐 세계적인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수학자로서 과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책을 썼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은이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은이의 말, 수학자 중에서 수학에 대해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첫 문장이 참 저는 읽고 나서 읽으면서도 참 옳다,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박사 과정을 받는 7년 동안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많은 수학 개념을 공부를 했고 많은 문제를 풀었고 많은 정리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은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부터가 저에게는 참 매력적이고 솔직하다라는 김민영 교수가 참 솔직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 보일 것이다. 수학을 하는 것과 수학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와닿아요.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치고 사실은 수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학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이제 수학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 차이는 예술가와 비평가의 차이, 과학자와 과학 철학자의 차이, 그리고 새와 조류학자의 차이 등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유가 굉장히 적절합니다. 간단하게 분류해 보자면 활동적으로 깊이 있는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와닿는 말이에요. 아마 김민영 교수는 그 스스로가 수학을 전공하고 있고 아마 동료들이 많을 겁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수학에 대해서 수학이란 무엇인가 또 왜 했는가 또는 수학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대화를 아마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한다라고 심하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 저명한 옥스퍼드 동료 수학자 앤드류 와일즈. 앤드류 와일즈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그렇죠.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앤드류 와일즈가 동료 수학자래요. 수학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질색이라는 인생이다. 그분조차도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물리학 이론, 특히 양자역학의 해석을 두고 복잡하고 끝없는 담론이 펼쳐지는 데 대해 여느 물리학자가 못을 박으며 심각하게 비판하는 말에도 잘 나타난다. 아이고, 이 말을 읽어도 되나요? 입 다물고 계산이나 해.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도 박사과정, 석박사과정을 하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나 아니면 그 학회에 나와서 논문을 발표하고 질문을 하고 오가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수학이야말로 정말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니까 가장 어,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만이 수학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을 의외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물리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리학에서도 입 다물고 계산이나 해라고 말할 정도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나 자신은 일생 동안 일종의 아마추어 수학자로 살아왔다는 느낌이다. 이거는 너무 겸손한 말인데요. 김인영 교수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뛰어난 수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자신은 일생 동안 아마추어 수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나는 거의 항상 수학을 하는 것보다 수학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더 즐겼던 것 같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순수 수학자이면서도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왔다, 생각했다, 근데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학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그저 살아남을 만큼 수학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가 시간에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적격인 것 같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수학이 무엇인지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책을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수학자들을 비판한다기보다 순수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학에 대한 이런 그 대중서를 쓸 생각조차 안 해요. 아마 쓰지도 못할 것 같고요. 쓸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순수 수학이야말로 최대한 가장 위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문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때문에 나는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렇네요. 그 와중에 무언가 창출되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말만 하는 것은 이득을 줄 만한 학문적인 업적은 당연히 못 되고 뚜렷하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데 사실은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수학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굉장히 위대한 것 그러니까 수학의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인플루엔셜의 김보경과 정다희 두 분이 찾아와 나 이야기를 글로 옮겨주겠다는 제의를 했을 때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렇죠. 아마 출판사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김영 교수의 책을 한번 출판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제의를 했던 거죠. 여러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면서 수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상하게 나의 횡설수설을 정정해 주신 두 분의 참을성은 참으로 놀라웠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에 뭐라도 읽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99%는 김부근과 정다의 적이다. 정말 이렇게 사실은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럽습니다. 그 뛰어난 그 수학적 두뇌뿐만 아니라 이런 겸손함까지 갖췄다는 것이 참으로 부럽고 놀랍습니다. 그동안 다른 유치한 책을 몇 권 썼고 여기저기 잡지나 논문에 쓴 글들이 있었는데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재활용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핑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일생 동안 별 수 없이 이야기 하나를 반복하고 있다. 저자와 독자의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다시 할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명료해질 거라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매년 반복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했던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솔직하고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많이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경우는 나의 허영심 탓만은 아니고 내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자꾸 부추겨 주신 인플루엔셜 두 분의 잘못도 크다. 유머까지 있으신 분이네요. 야, 이건 뭐 거의 완벽하신 분 같아요. 자,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은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화면에도 있지만 책을 열자마자 서문을 읽어야 하는 의무는 나도 항상 지겹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독자에게 사과하며 이만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머가 풍부하신 분 같습니다.
사실은 책을 읽을 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문은 잘 안 읽게 돼요. 특히 뭐 지은이의 생각 이런 걸 썼을 때 건너뛰는 습관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책의 내용도 있지만 저자의 생각, 점자의 겸손한 태도, 그 다음에 수학을 바라보는 또는 수학의 생각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차례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차례는 1강의 이제 수학은 무엇인가라는 그 제목이고요. 1강이. 그래서 오늘은 수학은 무엇인가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1강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2강. 역사를 바꾼 세 가지 수학적 발견인데요. 이건 아마도 그 김민영 교수가 그동안 수학을 공부하면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3강은 확률론과 선과학인데 그 확률론은 참 그 재미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게 재미있는 사건으로 그 시작된 거라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야기가. 4강은 답이 없어도 좋다. 요 4강이 참 마음에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입시 수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정답 오직 하나의 답만 찾잖아요. 근데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접하는 많은 문제들, 질문들이 있잖아요. 질문은 단지 우리가 선택하는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수학에서는 좀 잘못된 입시 수학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강 답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는가? 답이 있다고 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솔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5강을 읽으면서. 6강 우주 실체 모양과 위상과 계산을 맞추면인데요. 사실은 이제 위상 수학은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이제 지금 글을 전반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김민영 교수는 수학뿐만 아니라 양자역학 쪽이나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책의 중간에도 좀 이따 읽어드릴 부분에 나오는데요. 수학과 물리학의 만남이라든가 수학과 인문학의 만남 이런 학문 간의 어떤 연결점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강이 있는데요. 그 숫자 없이 수학을 이야기 이런 특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이런 그 독서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수학책을 지금 이 책 수학이 필요한 순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학 도서인데 수학 대중서인데도 불구하고 전 읽으면서 이게 이 정도의 내용이 수학 대중서 수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도 이제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 교수님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영 교수의 간단해 보이는 말들을 이걸 과연 독자들이 이해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며 부분인데요. 이 시작하며 부분은 꼭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그 수학을 바라보는 김민영 교수님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약간 좀 제가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며 수학은 발전했습니다. 연 학문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수학의 발전은 꾸준히 인류 문화유산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수학이 문화유산이라고는 말이 낯선가요? 이는 수학이 역사적인 과정을 밟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수학을 보통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천재적인 수학자 또는 뭐 예를 들어 신이 짠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발전해 온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산수인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은 고대에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학사를 꼭 읽어보길 권장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교 초중고에서 수학의 내용이 많은 부분이 이미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했던 수학들이에요. 수메르인들이죠. 뭐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아주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수메르인들의 수학이 인근 근처에 있는 이집트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인도, 그 인도를 거쳐서 중국 수학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용 수학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경향을 가지게 되었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많은 사람, 그 도시 국가를 운영하는 거대한 도시 국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군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학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은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만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읽기 능력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능력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는 확률 이론은 17세기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확률에 대해서는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휴대전화에서 37%의 비율 확률을 읽고 이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수학의 발전은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순수 수학을 했지만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분야만 압니다. 공부한 분야만 알고요. 저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수학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에요. 최근에 이제 융합이 아주 뭐 영재 교육이라든가 모든 어떤 교육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김민영 교수는 수학의 발전은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학은 약 400년 전 태양 주위의 행성과 지구 주위의 달의 움직임을 설명하기에 발명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뉴턴이 만든 미적분학은 미분학은 특히 미분학은 그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과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학자인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곡선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서 미분을 만든 거고요. 뉴턴은 물리학자다 보니까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순간속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주장입니다. 미적분학은 약 400년 전에 태양 주위의 행성과 지구 주위의 달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김인영 교수의 말이니까 아마 근거가 있는 말이겠죠. 오늘날 미적분학은 물리학, 경제학, 생물학, 공학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참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 그 수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배운 수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줘야 될 그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수이론은 19세기에 자리를 잡기까지 수세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사실 대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수 특히나 그 방정식 분야는요. 그 역사가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인도 수학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수학에서 상당한 수준의 그 방정식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검색 시스템도 정보 전송도 이 대수 이론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수학 이론은 점점 일반인들의 상식이 되어 왔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은 다른데 어, 저희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할 뿐이지 이론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대수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시스템이라든가 정보 전송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김민영 교수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점점 더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 특히 확률이론, 정수론, 기하학의 많은 내용을 머지않아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그 대학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대학의 성립되기 만들어지는 초창기에 배웠던 내용들이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나 중학교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수학적 내용은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과연 이게 초등학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 교육에서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 그 수학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시대가 오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지 수천 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은 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학은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컴퓨터와 수학은 사실은 거의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거의 수학 알고리즘이에요. 논리입니다. 발명 이후 수학과 컴퓨터의 과학은 풍부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이론이 이끌고, 때로는 기계의 실용성이 앞서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현된 것은 인공지능 영역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게 2018년도이니까 2017년도에 이제 알파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한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 알파고의 학습 능력이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영역은 이론가들이 이해해도 실제 적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능력은 수학 이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이론가들이 컴퓨터로 순수한 수학 실험을 합니다. 버치, 스위너턴, 다이어 추측. 아이고 어렵네요. 이나 리만 가설과 같은 유명한 수학적 문제들은 수많은 컴퓨터 실험으로 뒷받침됩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 맞는지 모르겠어. 어떤 추측이 있을 때 맞는지 증명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가설이 그러니까 오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맞는다는 정답만 찾을 뿐 오류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는. 그러면 아무래도 그걸 이제 맞는 것 같다, 3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확인하게 되면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겠죠. 아마도 더 놀라운 것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근본적인 직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개념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해결로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죠. 공간과 시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이제 아이고 갑자기 너무 어렵다. 공간도 모르겠고요. 시간도 저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졌나요? 시간이 인간이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같은 질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갖게 되는 직관적인 사고도 기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부터 사람들은 자연의 구성 요소를 연구하고 발견해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를 원자라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현대 과학 용어, 뭐 철학 용어, 학문 용어들의 많은 부분이 뿌리가 고대 그리스예요. 굉장하죠. 2000년 더 된 2500년 정도 전에 정의된 그 용어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에는 이 원자들이 쿼크와 렙톤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빛 또한 광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광자도 잘 모르겠네요. W 입자, Z 입자, 글루온 등 물질 입자 사이에 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또 다른 입자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러한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우주와 시간의 구성 요소를 발견하는 엄청나게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간과 시간 그 자체 말입니다. 공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아요. 공간과 시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실존의 뼈대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문에 저항하는 자연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또는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메모를 해가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공간과 시간이 불연속적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은 연속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어질 것이다. 그죠? 그런데
불연속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작고 분리된 객체가 결합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과 시간이 매끄러운 외관이 형성된다는 가능성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과연 독자들이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분리된 객체가 결합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이산적인 개념이거든요. 또는 카운터블한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건데 카운터블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의 개수는 무한히 많지만 카운터블하죠. 하지만 유리수도 무한히 많지만 카운터블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블하다 또는 이산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시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일어난 시각기술의 진보는 이런 시나리오를 꽤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심지어 학생들도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연속적인 이미지가 각각 분리된 수많은 스틸컷과 유사한 픽셀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환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계속 연속되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이 옛날 필름으로 말하면 스틸컷이에요. 작은 수많은 컷들이 연속해서 보여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현재도 유사한 픽셀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환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지화면이라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하지만 사실은 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하지는 못해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럴 것이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사고에 주입되면 이는 다시 지능적으로 정교한 이론에 필요한 직관을 키워줍니다. 그렇죠. 직관은 키워주겠죠. 현대 물리학의 발전 덕에 우리는 더 이상 공간이 어떤 균일한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대이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모든 우주 공간에 우리는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암흑 물질이 있다라는 최근에 그 과학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는 약간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공간양자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간양자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수학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추상적 구조와 자연현상, 강력한 기계장치의 구성과 작용에 대한 사고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은 수학적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어느 정도까지는 순전히 정성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이 있어야만 그 아름다움에 뚜렷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제가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상이나 뭐 뉴스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뒤에 말도 문장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 수준에서 그냥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소 어려운 문제들도 언젠가는 상식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오늘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상상력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수학적인 이해력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이 문장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냐면 지능의 차이 있잖아요. 지능 검사에서도 많은 수학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수학적 사고 능력이에요. 사실은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지능을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지능과 상상력은 다분히 수학적인 사고와 이해력이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새로운 사고가 상식이 되는 과정도 수학적인 이해력을 바탕으로 가능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가 점점 일반화되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수학적인 이해력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수학은 무엇인가라는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여행입니다. 이 책은 강의를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는 생각이 서로 다른 이들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대화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각자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함께 여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하기 어렵게 느끼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차이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함께 여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위치도 매우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길 위에서 서 있는 지점이 다르다고 해도 그 길은 같은 길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반자죠, 어찌 보면.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너무 인격적으로 공격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것뿐이니까 그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나의 생각과 비교하고 또는 나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서로가 이해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여행이 각자의 방식으로 즐겁길 바랍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즐겁길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재의 여유인가요? 자, 이게 이제 시작하면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의 목표가 수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 또 정답을 또 찾고 있네요, 제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일장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수학은 무엇인가? 수학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막상 그렇게 질문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질서나 체계를 만드는 학문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 어렵죠. X란 무엇이냐? 라는 형식의 질문은 항상 어렵습니다. 수학의 질서나 체계와 관련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수학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학문이 질서와 체계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문제라는 말이 붙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수학을 답을 찾는 과정,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죠. 입시 수학에서는 수학은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수학은 그 답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라고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건 웬만한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물리학을 봅시다. 가령 원자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전자기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우주는 어떻게 팽창하는가, 이런 게 다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종의 방법론을 가지고 답을 찾아나갑니다.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경제학 평형은 경제적인 평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정부 자금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정치학에도 질문이 있죠. 가장 중심적인 질문은 이런 거겠죠. 안정적인 사회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떤 정치 체제가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가? 이런 굵직한 질문들이 있고 이 굵직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또 훨씬 작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앞에서 수학을 논리적인 풀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그게 수학에 대한 편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돼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논리적인 풀이 과정으로 봐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이런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연습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논리적인 풀이 과정이라기보다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특히 버트런드 러셀 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들 가운데 수학은 논리학이다라는 관점을 굉장히 강하게 표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논리학이라는 관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틀렸습니다. 첫째, 수학은 논리학만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은 맞습니다. 수학은 논리학만이 아니에요. 라는 사실입니다. 논리라는 건 어떤 실체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논리만으로 실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순전히 논리적인 개념으로부터 수학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은 그릇된 관점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수학도 있거든요. 당연히 논리적이지 않은 수학도 있어요. 이 반대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수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규칙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수학도 있어요. 수학을 논리로 정리하기 전까지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리가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논리에서 수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반론을 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인가요? 학생이 질문한 겁니다. 둘째, 수학만이 논리를 사용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수학에서는 당연히 논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학문들에서 논리를 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 학문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학문의 분야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논리적이지 않으면 누가 그 학문을 인정하고 그리고 배우려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학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보통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떤 주장이 합당하다 아니다, A로부터 B가 따른다 이런 판단을 내리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고와 언어를 보면 그것이 아주 명료한 명제는 아니더라도 암시적으로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런 사고가 없다면 무엇인가를 가리키거나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논리를 잃으면 어, 그 사람을 가르쳐 주거나 가리키거나 아니면 소통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러셀을 비롯한 철학자들은 수학적인 논리를 이런 일상적인 논리와 다른 종류의 그렇네요. 수학의 논리는 뭔가 좀 특별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른 종류의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에서의 논리는 일상 언어가 갖고 있는 논리와 매우 달리 엄밀하지 않습니까? 그 엄밀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런 엄밀성의 차이는 아닐까요? 라고 학생이 질문한 겁니다. 수학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 보통의 경우보다 더 엄밀하게 전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더 좋은 논리와 더 나쁜 논리가 확실히 있죠. 물론 좋은 논리를 점점 정화시켜 가는 과정이 보통의 경우보다 수학에서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성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학 전공생들도 어떤 종류의 그릇된 개념을 고쳐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맞아요. 저도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또 대학원생들도 잘못된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이 복잡한 증명이나 어려운 논리라고 하는 개념인가요? 비슷합니다. 가령 수학적인 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무슨 특별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거의 아주 보편적인 착각이에요. 매우 특별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수학을. 수학적인 증명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증명은 그냥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재 수학자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좀 좋네요. 학생들에게 이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논리를 더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수학적 논리가 정성적으로 올바른 사고와 다를 바 없다는 착상은 수학자들 사이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수학의 확실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이건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수학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수학자들이 많습니다. 수학적 증명은 한번 해놓으면 영원불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증명된 것이 있는데 그 그때 당시의 지식 수준으로 옳다라고 판단된 것들도 있어요. 물론 그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 평면도형에서라고 제한을 두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는 아마 영원불변의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수학적 전통과 언어가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료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작업이고 완벽하고 영원불변하기를 기대하는 건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 같아요. 보통의 수학자들은 이런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영원불변의 사고, 영원불변, 그런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 부류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우리가 수학적이라고 표현할 때 떠오르는 구체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학은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수학은 수를 사용한 특별한 사고와 과정처럼 여겨집니다. 제 느낌으로는 수학적 사고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틀이 형성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수학적 사고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엄밀한 논리로다가 실제 사례를 해석하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김연 교수는 반대예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틀이 형성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틀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픈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수학적 과정이라는 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런저런 과정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보이고 그러면서 어떤 분야가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어떤 때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그럼 이런 수학적 방법으로 해보자라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관점을 갈 수도 있겠죠. 수학의 분야란 연역적으로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수학은 상당히 오래된 분야입니다. 그렇죠. 이 연역이라는 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연역과 교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연역이라는 건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르는 추론을 하는 추론에 따라 추론 규칙에 따라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연역이랍니다. 그래서 수학적 방법론을 적용해보자는 아이디어는 수학 그 자체를 떠나 수많은 학문 분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을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은 사실 수학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요. 수학이 사실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잖아요. 수학과 철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그 자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분야가 갈라져 나온 거니까 이런 수학적 사고는 모든 학문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학 분야를 문학 연구를 할 때도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합의하는 수학에 대한 정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학생이 질문한 건데 김민영 교수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볼까요? 라고 하네요. 사전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수학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네요. 하고 나서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양, 구조, 공간, 변화 등의 개념을 다루는 학문이다. 현대 수학은 형식 논리를 이용해서 공리로 구성된 추상적인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수학은 그 구조와 발전 과정에서는 자연과학에 속하는 물리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물리학도 그 수학 공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가장 관심 있게 독서를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 수학의 연관성을 좀 찾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 과학의 분야들과는 달리 자연계에서 관측되지 않은 개념들에 대해서까지 이론을 일반화 및 추상화시킬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수학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은 그런 개념들에 대해 추측하고 적절하게 선택된 정의와 공리로부터 엄밀한 연역을 통해서 추측들의 진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뭐 신들의 영역이라고 저건 생각될 정도로다가 정의를 써놨네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설명이다만 딱 한 가지 꼬집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지 아시겠어요? 학생이 대답합니다. 자연계에서 관측되지 않은 개념들까지 다룬다라는 부분인가요? 그랬더니 김인영 교수가 그렇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을 공부할 때는 이론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이론적인 영역에서는 직접 관측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예를 들자면 물리학에서 다루는 소립자 중에 쿼크는 거의 순수 수학적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려운 입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사실 저는 좀 취약해요. 왜냐하면 그 쿼크라는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순수 수학적으로 이걸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입자 물리가 대칭성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대칭성은 세상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이 상상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의 의견도 꽤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어떤 개체가 있다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학문을 깊이 할수록 단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문장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존재한다. 근데 수학에서는 단지 exist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진한 관점으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학문적 이론에서 다루는 개념 중에 그런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전자 볼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나요? 경제적인 평형, 실제로 세상에 있는 건가요? 그 역시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경쟁 논문의 대다수가 평형을 찾는 문제를 다루고 평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더 크게는 문화라는 것은 실제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 추상적인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상상의 개체인가요? 모두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강합니다. 사실이네요. 간혹 과학자가 수학자인지 수학자가 과학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만 해도 수학자인데 양자역학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학생이 해줬네요.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 중에서 수학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세한 과학적 사고의 시작은 원주율의 계산법, 각종 기하학적 구조들이 상호관계, 수책의 정밀한 성질 등을 발견하면서부터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게 원주율의 계산이나 각종 기하학적 구조들이 상호관계, 그 다음에 수책의 이 정밀한 성질 등이 사실은 2500년 정도 전에 그리스 수학자들이 다 한 거예요. 특히 원주율의 계산법은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던 방법을, 그러니까 외접원, 정다각형의 외접원과 내접원, 원의 내접다각형, 정다각형이죠,를 이용해서 원주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거의 200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아르키메데스 같은 수학자는 물의 부력을 계산하는 물리학적 탐구나 전쟁에 사용할 만한 기계를 발명하는데 이런 종류의 수학을 적용하게 됐죠. 굉장히 유명하죠. 자신의 조국이 그 로마 군대에 침입받았을 때 이제 다양한 뭐 배를 들어올리는 거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국이 편에서 로마와 맞서 대항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빌로니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도 수학의 응용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이 이집트 가서 배웠어요, 수학을. 이집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에 유학을 가서 공부한 다음에 자기 나라로 오거나 해서 수학을 발전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뿌리는 이집트. 근데 이집트 수학의 뿌리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자,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 지금 이제 바빌로니아 문명이 나는데 이 바빌로니아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이 체계화되면서 여러 과학의 기초를 수학적으로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생깁니다. 17세기 초에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관해 쓰여있는 언어를 배우고 친숙해져야 하는데 그 언어는 수학적 언어다.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네요. 정말. 사실은 이제 그 수학을 우주의 언어라고 하는 말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용어인데 그 처음 했던 사람이 갈릴레오라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가령 언어의 글자들은 삼각형 원 기하학적인 모양을 들 수 있다. 이런 언어가 없이 우리는 우주를 단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는 이런 언어가 없다면 어두운 미래를 방황하는 것과 같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주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인 방법론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17세기니까요. 직접 우주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죠? 관측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물학은 그 이후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번져나갔죠. 예를 들어 생물학은 한동안 분류학에 가깝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생물이 있고 이를 이렇게 분류하고 저렇게 분류하고 이런 게 생물학이었죠. 19세기 찰스 다윈 같은 학자를 영어로 내추럴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박물학자가 되겠군요. 이들은 자연을 분류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의 분류보다 자연의 원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진화론 같은 이론이 구축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윈은 자연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레고르 멘델은 조합론적인 사고를 이용해 유전을 설명했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 아마 수학을 모르는 분들은 조합론전?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나오면 사실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볼 거를 권장합니다. 의미를 알고 이해하면 좀 좋거든요. 이 조합론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것들의 가짓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로 넘으면서 로널드 피셔, 수얼라이트, JBS, 홀데인 등 이 확률론을 이용한 체계적인 진화, 유전을 만들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원리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사고가 정밀해지면서 여러 학문이 수학적 방법론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엄밀하고 정밀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라는 것은 명확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엄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기존의 이제 수학적 방법론을 자기 분야의 학문에 적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17세기 갈릴레오는 우주에 대한 공부는 이제 전부 수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19세기를 거쳐 20세기를 넘으면서 수학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물리학은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견을 한 거예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다 수학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이미 갈릴레오가 예측을 한 겁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변한 학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경제학이죠. 경제학도 사회학이자 정치학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경제학 논문을 보면 거의 다 수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책을 볼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온통 우리가 배우는 아주 간단한 기본서이긴 하지만 대수학 책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경제학에서는 필수라고 해서 야, 너네 지금 고생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존 내시, 로버트 아우만, 그 다음에 로이드 세플리 같은 수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존 내시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죠? 존 내시에 대한 용어는 나중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경제학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마 존 메이너드 케인스이겠지요. 이분은 도대체 그 지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물리학이야 같은 자연과학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 경제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가 제목이 확률론이라고 그랬네요. 사실만으로 그에게서 수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방문으로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학이 무엇인가를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수학은 인문학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진짜 지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천재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모든 지식은 한 곳으로 통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말이 김민영 교수의 그 시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은 인문학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 트로스, 저는 읽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인데요. 강조한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예전에 이제 교육학을 배우면서 저도 한때 이제 배웠었는데요.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조주의 데브러블리는 그는 구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인류 사회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사는 여러 사회를 분류하고 각기 다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유사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런 유사성 이론을 사회의 구조, 언어, 신화 등에 다양하게 적용했습니다. 1977년 캐나다 국영 라디오에서 방송된 강의록을 엮은 책 신화와 의미에는 구조주의 개념과 응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 측면에서 신화의 경우를 특히 강조하는 이 책은 우주에 대한 신화적인 설명을 과학적인 설명과 대조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신화와 그리스의 신화, 미국 원주민의 신화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기본을 구조적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니까 그렇네요.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의 신화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인간이 뿌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처럼요. 근데 그에 반해서 농경 문화에서는 알에서 그 인류의 시조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의 신화, 하늘과 알을 두 가지 신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기마민족에서도 기마목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경민족에서도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복잡하고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 다른 신화 사이에 구조적인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관에 수학적인 사고가 숨어있는 것을 알겠나요? 다양한 현상들의 유사성을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 추상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추상적인 사고 이상으로 구조라는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피아제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학자예요. 같은 학자가 쓴 구조주의 문서를 보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수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 장 피아제에 대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도 피아제가 수학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구조가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같은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수학적인 구조, 수체계, 굴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집합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분모, 보통 분수들을 나눌 때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들을 나눌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모가 2인수, 3인수, 4인수들로 묶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굴론이라고 굴론은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구조나 수책이 굴론인데요. 그룹 시어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굴론은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음,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그 피아제 이론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 사람이 이제 피아제가 어떻게 수학을 통해서 교육론을 발전시켰는지 구조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신화의 의미에서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끔 구조주의를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중 오류다. 첫째, 인문학에서도 구조주의 같은 것이 르네상스 때부터 굉장히 많았다. 이보다 핵심적인 오류는 언어학이나 인류학 같은 데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방법론은 자연과학에서 옛날부터 하던 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자연과학의 방식이 바로 수학적인 방법론을 말하는 거죠. 갈릴레오가 말했던 수학적인 방법론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 도구를 사용해 세상을 세계적으로 또 정밀하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바로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제 그 수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김인영 교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적 도구를 사용해, 그러니까 추상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적인 도구를 사용해 세상을 체계적으로 또 정밀하게 설명하라는 것.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것이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세상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바로 수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도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이데아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제가 찾았던 수학적 관점과는 약간 다르지만 정말 색다르고 그 다음에 공감이 가는 그런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추상적인 개념적 도구를 사용해 세상을 체계적으로 또 정밀하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바로 수학이다. 이것이 바로 김인영 옥스퍼드 대학교 김인영 교수가 말하는 수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만의 또는 김인영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